병실 창가에 앉아 있으면 하루가 천천히 흘러간다는 걸 알게 된다. 아침 6시 반, 간호사가 체온을 재러 오기 전까지 창밖을 몇 번이나 바라보게 되고 점심을 먹고 나면 병원 주위를 한 바퀴 천천히 돌았다. 그게 그날의 가장 큰 움직임이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해는 자연스럽게 기울어 있었고 저녁이 되어서는 오늘도 하루를 잘 넘겼다는 생각이 들었다. 폐암 말기. 의사가 그 단어를 말했을 때 강민의 귀에는 말기라는 두 글자만 맴돌았다. 6개월, 180일, 평생 숫자를 다뤄온 사람이었다. 매출, 이익, 손실, 성장률, 숫자로 성공을 증명했고 숫자로 회사를 키웠다. 그런데 이제는 남은 생이 숫자로 정해졌다. 처음엔 기침이었다. 석 달 전쯤 아침에 일어나면 을에 기침이 났다. 나이 들면 그런가 보다 싶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중요한 계약건이 있었고 해외 바이어 미팅이 잡혀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가래를 뱉는데 피가 섞여 나왔다. 붉은색이었다. 그제야 좀 겁이 났다.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CT, 엑스레이, 조직 검사를 받았고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 강민은 평소처럼 회사를 나갔다. 회의하고 결제하고 지시하고. 근데 집중이 안 됐다. 서류를 보고 있어도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다. 밤마다 잠이 안 왔다. 천장만 보고 누워 있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암입니다. 말기예요.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길어야 6개월입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냥 있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녔다. 환자도 보호자도 의사도. 강민은 그 속에서 멈춰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폐암이라고. 말기라고. 6개월이라고.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저녁을 먹었지만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안 왔다. 다음 날 입원했다. 병실은 넓고 깔끔했다. 짐을 풀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노트북. 노트북은 왜 가져왔나?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막상 펼쳐놓으니 할 생각이 안 났다. 강민은 창가에 앉았다. 밖이 보였다. 주차장, 도로, 빌딩들. 저기 어딘가에 30년 전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직원 300명짜리 회사가 된 그의 회사도 있었다. 평생을 일했다. 성공했다고들 했다.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다. 근데 지금 뭐가 남았나? 병실에 혼자 앉아서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다음 날부터 검사가 시작됐다.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심전도 찍고 하루 종일 검사실과 병실을 오갔다. 숨이 차서 휠체어를 타야 했다. 처음엔 거부했다. 걸을 수 있다고 했다. 근데 복도 중간에서 주저앉았다. 숨이 안 쉬어졌다. 그때 깨달았다. 이제 혼자 걷지도 못한다는 걸. 항암 치료가 시작됐다. 일주일에 2번. 링거를 맞으며 2시간을 앉아 있었다. 투명한 액체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걸 봤다. 저게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암세포를 죽인다고 했다. 근데 정상세포도 같이 죽는다고 했다. 구역질이 났다. 밥을 못 먹었다. 온몸이 아팠다. 일주일쯤 지나니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했다. 낯설었다. 이게 나인가 싶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의사가 혈액 검사 결과를 들고 왔다. 백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졌네요.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일주일 후 다시 검사했다. 결과는 더 나빴다. 지금 상태로는 항암 치료를 계속할 수 없어요. 폐이식이 유일한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폐이식. 기증자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조직 적합성도 맞아야 하고 운이 좋아야 한다고 했다. 평생 운을 믿지 않았다.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근데 이젠 운에 맡겨야 한다니. 몸무게가 줄었다. 원래 75kg이었는데 이제 60kg도 안 됐다. 옷이 헐렁했다. 손목이 가늘어졌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뼈만 남았다.
아내가 걱정했다. 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임원들이 문병을 왔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꽃다발을 들고 빨리 쾌차하라고 했다. 회사 일은 걱정 말라고 했다. 인사치레였다. 강민도 알았고 그들도 알았다. 돌아가지 못한다는 걸. 고생들 하세요. 그것만 말할 수 있었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붉었다.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부터 노을을 봤던가? 10년? 20년? 바빠서 하늘 볼 시간이 없었다. 근데 이제 시간은 많았다. 할 일이 없었다.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걸 보는 것밖에. 미련 같은 건 없었다. 정말 할 만큼 했다. 성공도 했고 돈도 벌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만 가끔, 아주 가끔 이게 끝이구나 싶을 때면 허전했다. 아내가 돌아갔다. 강민은 혼자 남았다. 병실 불을 껐다. 복도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왔다. 간호사들 발소리가 가끔 들렸다. 숨을 쉬었다. 얕게, 조금씩, 숫자로 세는 시간. 그게 남은 생이었다. 사흘 후였다. 의사가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다. 표정이 달랐다. 뭔가 긴박한 기색이 있었다. 이강민 씨,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폐이식 기증자.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도 좋다고 했다. 지금 응급실에 있고 가족들과 상담 중이라고 했다. 어떤 분입니까? 26살 남성입니다.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26. 손잡벌이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장례비 마련도 힘든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기증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강민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어려운 형편인데 26 아들을 잃은 부모가 장례비도 없는데 장기 기증을 고민한다니. 오후에 가족분들이 최종 결정하실 겁니다. 환자분께서도 수술 여부를 결정하셔야 해요. 의사가 나갔다. 병실이 조용해졌다. 아내가 강민의 손을 꽉 잡았다. 말을 잇지 못했다. 강민도 말이 안 나왔다. 26. 그 나이면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했을 나이다. 연애도 하고 꿈도 꾸고 미래를 계획할 나이. 그 청년이 지금 뇌사 상태로 누워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장기 기증을 고민하고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내가 물었다. 모르겠소.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 청년 부모 생각하면 점심때가 됐다. 밥이 나왔지만 먹지 못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오후 2시쯤 의사가 다시 왔다. 가족분들이 기증을 결정하셨습니다. 환자분께서 동의하시면 오늘 밤에 수술 들어갑니다. 의사는 동의서를 꺼냈다. 장기 이식 수술 동의서. 여기 서명하면 수술실로 가는 거였다. 가족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응급실에서 마지막 시간 보내고 계세요. 마지막 시간.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의사가 나갔다. 아내도 밖으로 나갔다. 강민은 혼자 남았다. 동의서를 손에 들었다. 종이가 떨렸다. 아니, 손이 떨리는 거였다. 살고 싶은가? 물론이다. 살고 싶었다. 아직 이른이다. 더 살 수 있다. 손자들 크는 것도 보고 싶고 아내와 더 있고 싶고. 근데 그 대가가 이건가? 26 청년의 생명을 받아서 사는 것. 그 부모는 지금 무슨 심정일까? 아들을 보내는데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그런데도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 나는 살 자격이 있나? 일은 평생 살았다. 성공했다. 근데 누굴 살렸나? 뭘 남겼나? 회사 키우고 돈 벌고 그게 다였다. 근데 26 청년은 죽어가면서도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 동의서를 내려놓았다. 고맙긴 했다. 정말 고마웠다.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든 결정을 했을까? 근데 받을 수 있나? 이건 그냥 받는 게 아니었다. 빚지는 거였다. 생명을 빚지는 거. 어떻게 갚나? 갚을 수 있나? 문이 열렸다. 아내가 들어왔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울었나 보다.
기증자 가족분이 전화라고 하셨대요. 아들이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 했다고. 그게 아들 마지막 소원이라고. 제발 받아달라고. 아내 목소리가 떨렸다. 강민은 동의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서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밖에서 의사 목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없다고.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강민은 펜을 들었다.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서명하지 못한 채로.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봉투 하나를 가져왔다. 기증자 가족이 남긴 편지라고 했다. 봉투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다. 무거웠다. 종이 한 장인데 왜 이렇게 무거운가? 한참을 그냥 들고 있었다. 뜯기가 무서웠다. 이걸 열면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뜯었다. 편지지는 흰색이었고 글씨는 떨리는 듯 조심스러웠다. 볼펜 자국이 군데군데 번져 있었다. 눈물 자국인 것 같았다. 어르신께 저희 아들 민준이가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회복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사흘밤을 울었습니다. 26밖에 안 된 아이인데, 이제 막 취직해서 첫 월급 받고 좋아하던 아이인데, 그런데 민준이 지갑에서 장기기증 서약서가 나왔습니다. 언제 작성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글씨가 또 번져 있었다. 민준이는 어릴 적 혈우병을 앓았습니다. 7살 때 크게 다쳐서 수혈이 필요했는데 그때 누군가의 헌혈로 살았습니다. 그 후로 믿음소아재단에서 치료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재단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줘서 저희 같은 형편의 아이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늘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나중에 누군가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헌혈도 열심히 했고 봉사활동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장기기증 서약도 했나 봅니다. 저희한테 말도 안 하고. 편지를 읽는 손이 떨렸다. 어르신, 민준이의 패를 받아주십시오. 그 아이가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 했던 마음을 제발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민준이는 받은 생명으로 26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 생명을 다시 나누고 싶어 합니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민준이가 바라는 일입니다. 편지 끝에 작은 글씨로 덧붙여져 있었다. 민준이가 어릴 적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믿음소아재단 덕분에 나는 살았다. 기부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나도 커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믿음소아재단.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강민은 서랍을 열고 지갑을 꺼냈다. 명함 칸에 꽂혀있는 카드를 꺼냈다. 믿음소아재단 정기후원 회원증. 20년 전부터 매년 기부해온 곳이었다. 처음 시작한 건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때였다. 사업이 잘 됐다. 그래서 생각했다. 조금 나눠야겠다고. 세무사가 권했다. 기부하면 세금 공제도 되고 이미지도 좋다고. 그래서 시작했다. 솔직히 처음엔 그 정도였다. 세금 공제, 이미지 관리. 근데 해마다 재단에서 보고서가 왔다. 우리 기부금으로 몇 명의 아이가 치료받았다고. 사진도 함께 왔다. 웃고 있는 아이들. 그걸 보면 기분이 이상했다. 그래서 계속했다. 20년 동안, 매년. 근데 그 재단에서 치료받은 아이가 바로 이 청년이었다. 민준이었다. 편지를 다시 봤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다. 7살 때 수혈로 살았다. 재단에서 치료받으며 자랐다.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 했다. 강민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20년 전 그냥 돈을 냈다. 세금 공제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그 돈으로 한 아이가 살았다. 그리고 지금 나를 살리려 하고 있다. 숨이 막혔다. 이건 우연인가? 운명인가? 아니다. 이런 건 없다. 우연도 운명도. 근데 어떻게 설명하나? 이 일을 내가 기부한 재단에서 치료받은 아이가 20년 후 내 생명을 살리려 하고 있다는 걸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죄책감이 아니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니까? 미안함도 아니었다. 미안해야 할 일도 아니니까. 근데 이 무게가, 이 인연이 감당이 안 됐다. 편지를 꽉 쥐었다. 구겨졌다. 민준아,
소리내어 불렀더니 목이 메었다. 너는 7살 때 누군가의 피로 살았구나. 그리고 26에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려 하는구나. 나는 뭐 했나? 일은 평생 돈 벌었다. 인정받았다. 근데 뭘 남겼나? 매년 세금 공제 받으려고 기부한 돈. 그게 다였나? 눈물이 났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다. 주르르 흘러내렸다. 미안하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다. 미안한 게 아니다. 그냥 감당이 안 된다. 강민은 편지를 다시 봤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민준이가 바라는 일입니다. 받겠소, 수술 받겠소. 이건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오. 이미 정해진 거요. 아내가 안았다. 고마워요, 살아줘서. 대답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다. 이 생명은 이제 내 것만이 아니라는 걸. 민준이도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걸. 창밖을 봤다. 해가 뜨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었다. 수술은 그날 밤에 진행됐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아내가 손을 잡았다. 깨어났을 때 온몸이 아팠다. 가슴에 관이 꽂혀 있었다. 팔에도 코에도. 숨을 쉬려고 하니 통증이 왔다. 간호사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수술 잘 끝났다고. 일주일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 그날 밤 아내와 이야기했다. 언제까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아내는 한참 강민을 봤다.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요. 상관없소. 이 생은 민준이 것이기도 하니까. 보상하시려고요. 고개를 저었다. 보상이 아니오. 보상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어받은 거요. 민준이가 받았던 생명을. 그걸로 산 26년을 이제 내가 이어받았소. 아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 많이 변했어요. 강민도 알았다. 스스로가 변했다는 걸. 예전에 나는 숫자로 살았다. 매출, 이익, 성장률. 근데 이제는 달랐다. 하루하루가 숫자가 아니었다. 의미였다. 민준이와 함께 사는 하루. 일주일 후 민준이 부모를 만났다. 구석자리에 두 분이 앉아 계셨다. 어머니는 50 중반쯤 돼 보였고 아버지는 과묵해 보였다. 강민이 다가가자 두 분이 일어났다. 어머니는 강민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살아계시네요. 네. 덕분에. 무슨 말을 해야 하나. 한참 말이 없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다 맞고 다 틀렸다. 민준이 이야기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강민은 민준이에 대해 들었다. 7살 때 혈우병 진단받았던 일, 수혈받고 살아났던 일, 소아재단에서 치료받으며 자랐던 일, 고등학교 때부터 헌혈하기 시작했던 일, 대학 때 봉사활동 다녔던 일, 취직하고 첫 월급 받아서 부모님 외식 시켜드렸던 일, 그리고 사고 나던 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트럭이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강민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다. 26년 민준이가 살았던 시간.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다. 이건 보상이 아닙니다. 속죄도 아닙니다. 민준이 생명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제 삶을 민준이 부모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울었다. 아버지도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카페를 나올 때 어머니가 말했다. 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그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날 이후 강민은 변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한테 맡겼다. 이사회 의장으로만 있기로 했다. 매주 가서 봉사했다. 아이들을 만났다. 아픈 아이들, 치료받는 아이들. 민준이도 저랬겠구나. 7살 때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줬다. 이야기를 들어줬다. 고맙다. 민준아, 매일 말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 뛰었다. 민준이가 함께 있는 것 같았다.
1년이 지났다. 검진 결과가 나왔다. 의사가 웃었다. 기적 같은 회복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민준이가 함께 살고 있어서요.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민준이 어머니께 전화했다. 어머니, 저 건강합니다. 민준이 덕분입니다. 매일 고맙다고 말합니다. 민준이한테.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못 봤던 풍경이었다. 바빠서, 관심 없어서. 근데 이제는 매일 봤다. 살아있다는 걸 느끼면서. 민준이도 이런 걸 봤을까? 눈을 감고 숨을 쉬었다. 민준이의 패로. 내일도 살 거다. 민준이와 함께. 어떤 생은 끝이 났다. 26에. 어떤 생은 이어졌다. 70에. 어떤 인연은 그제서야 제자리를 찾았다. 20년 만에. 우리는 혼자 살지 않는다. 누군가 준 것으로 살고 또 누군가에게 주며 산다. 그렇게 생은 이어진다. 끝나지 않는다.